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참고문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상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시리즈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몇 가지 중요하게 대학생들이 특히 리포트 같은 거를 작성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참고문헌의 종류를 제가 임의로 몇 가지를 추려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참고문헌으로 적을 때는 어떤 형태로 기술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거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참고문헌의 유형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시청각 정보들, 시청각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시청각 자료라고 그래서 시각, 청각 자료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 동영상 얘기하는 거고요. 오디오 자료는 뭐 녹음 자료라든가 소리만 나는 거고, 시각 자료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청각 자료 중에 영화나 영상 같은 거를 내가 참고문헌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저자 이름에 이런 저자의 역할을 꼭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감독이나 제작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사람은 감독이다라는 거를 영어인 경우에도 괄호 안에, 그다음에 한글인 경우에도 괄호 안에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뭐 논문이나 책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청각 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역할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작품 이름 뒤에 이게 영화인지, 그 다음에 뭐 DVD에서 따온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데, 그 영화인 경우에, 영어로 쓰는 경우에는 필름이 영화니까 그런 식으로 대괄호를 써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인 경우에도 대괄호 안에 영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 필름이라고 적는 부분에 그 영어인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경우에도 여기에 그 교육용 DVD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 표현이 굳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설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end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교육용 DVD의 의미다 라는 거를, 이것도 나름대로 적합하게 이 영상 매체를 설명하기 좋은 형태로 자기가 알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도 확장판이라는 거죠. DVD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그 적어주면 돼요. 꼭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 논문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거 어떤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데는 보게 되면 이게 초빙 전문가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DVD 찍을 때 매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누굴 불러왔겠죠. 그 다음에 호스트는 진행자니까, 자, 이런 것도 괄호 안에 적절하게 이름을 잘 적어주면 됩니다. 영어인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지만, 우리나라 말인 경우에는 뭐 진행자로 쓸 건지, 진행이라고 쓸 건지, 사회라고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일관되게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논문에서 일관되게, 아니면은 우리 학회 이런 데서 하나 정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만 써도 되고요, 2개를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적절하게 내가 뭐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뭐 엄밀하게 엉뚱한 회사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면 꼭 2개를 꼭 적을 필요는 없고, 봐서 내가 제일 적절하게 쓴 어떤 관련 회사다 하면 그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그 나열할 때 우리나라 문장부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 맞춤법의 문장부에서는 세미콜론은 쓰지 않지만, 이런 것들 표현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세미콜론을 우리나라 문장부어로 또 키보드에 들어있으니까요, 세미콜론으로 연결해주는 형태로, 여기는 필름의 세미콜론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연결해주는 형태로 쓰면 되겠고, 여기에는 제가 2가지를 적어 놓은 거는 이전에 그 일반적인 참고문헌 시리즈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보통 이런 작품명은 영어에서는 이틀리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틀리체를 그대로 쓰게 되면 요 아래에 있는 거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의 글꼴들이 이탈리체로 쓰면 별로 안 이뻐요. 좀 어떤 때는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좀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탈리체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쓰기도 합니다. 뭐 밑줄을 긋는 것도 쓰긴 쓰는데 그건 뭐 옛날에 타자기 쓸 때 그때는 이제 이탈리체 대신 밑줄을 긋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하나 원칙을 정하는데 영어의 이탈리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큰 따옴표를 쓰거나 그다음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기생충 여기 이제 이탈리체로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쓸 때 하나를 정해서 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탈리체 형태로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뭐 바뀌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앞전에 빼먹었지만 그 미국의 APA 스타일의 제7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 MS 워드나 이런 데서도 APA를 쓰지만 거기는 아주 10년보다 더 오래된 6판을 기준으로 쓰고 있고 아직 워드 프로세서에 갱신이 안 돼 있죠. MS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근데 지금 현재는 그 2019년에 나왔을 텐데 APA 7판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참고문헌 서술하는 방식을. 자, 그 다음에 TV 시리즈가 있죠. 그러면 TV 시리즈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제작자라고 하잖아요. 총괄 제작이라고도 하고 집행 제작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기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적어줍니다. 여기는 영어여서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제작 이렇게 써도 되고요. 총괄 제작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런 TV 시리즈는 연도가 몇 년씩 걸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08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그 표현식으로 쓴다고 물결 표시를 쓰면 안 돼요. 물결 표시 쓰지 말고 이렇게 하이픈도 원래 긴 하이픈을 쓰는 겁니다. 그냥 키보드에 있는 하이픈을 쓰면 이렇게 짧은 하이픈이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입력할 때는 굳이 이걸 안 가려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긴 하이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영화처럼 TV 시리즈라고 달아주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드라마라고 하기도 하고 시리즈가 연속물이니까 연속극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쓴 이유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APA 스타일을 우리나라에 맞게 제가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원래는 이런 참고문헌 방식은 이 보고서를 원하는 조직이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원칙을 따르는 게 1차고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내가 좀 참고할 만한 거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원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면 뒤에 하이픈하고 현재라고 쓰면 됩니다. 영어로도 여기다가 그냥 present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의 경우에 요즘에는 우리가 P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게 좀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현재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단 거고요. 샘플이니까. 여기는 연출자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 TV 드라마든 연속극이든 일관되게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작사, 회사, 뭐 그 배급사가 됐든 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나라는 뭐 연출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출, 그 다음에 뭐 제작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나중에 그렇게 쓸 때 그 드라마마다 뭐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이 예를 든 이유도 지금 저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보고서 뒤에 참고 문헌을 쓸 때는 이렇게 저자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문에서 인용해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인용할 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될 때 저자가 많죠. 그러면은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다 적어주지만 저자가 3명보다 많을 때에는 대표 저자 1명 이름만 적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칠판에서 바뀐 거예요. APA 칠판에서 바뀐 건데 더 간소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을 때, 문장 중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2사람일 때 뭐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일 때 2사람까지는 이름이 같은데 3사람째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요럴 때는 또 플레임을 다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저자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두 사람인 경우에는 두 사람 이름을 다 적어주지만 세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름만 적고 그냥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저자 이름은 생략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TVG 시리즈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만 볼 때, 요즘에 우리 이런 드라마 보면 뭐 시즌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시즌 몇에 에피소드가 몇이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인 경우에는, 자, 이거는 작가 겸 감독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괄호 안에 꼭 적어주세요. 영어에서 쓸 때는 이렇게 엔드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우리나라는 겸이라고는 말을 적어주면 됩니다.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TV 시리즈 자체, 연속극 이름 자체는 이렇게 이탈리아로 적어주지만 그 안에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체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즌 몇 회, 에피소드가 몇 편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적어주고 없으면은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렇게 괄호에서 적어주고 그 괄호 뒤에 이렇게 꺽쇠를 해서 이게 영화인지 TV 시리즈인지 적어줄 때 여기는 에피소드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에피소드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요즘에는 에피소드로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로 이제 적도록 하고 있고,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를 차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그 연속극도 끝날 때 보게 되면 연출, 극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본이나 작가나 우리 라이터라는 말을 극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작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되게 내가 쓰는 참고문헌에 이런 드라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극본이라고 쓰고 어떤 데서는 작가라고 쓰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거는 자유롭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바꿔서 쓰지만, 아무튼 이런 TV 시리즈 에피소드 쓸 때는 괄호 안에 그 사람의 역할을 꼭 적어라. 뭐 주인공 이름 이런 건 쓰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작자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작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거나 뭐 사회자 이런 사람, 호스트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옵니다. 이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요즘에 테드 영상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금은 뭐 개인의 견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론이나 설명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기의 이론을 적절하게 논거를 담아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고문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일전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는 통일이고요. 여기는 이제 월이 나오죠. 월은 항상 영어로 쓰는 건데, 그 영어로는 연도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참고문헌 달 때는 쉼표로 해서 자리를 바꿔서 연도가 항상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비디오라는 말을 꺽쇠로 집어넣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고문헌 얘기할 때 유튜브 동영상 제목 뒤에 이렇게 대괄호 아래 비디오라고 적어주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쓸 때는 비디오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영상이 됐든 저는 주로 이제 비디오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일관되게 하나 정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드라고 하는 걸 적어주게 되고, 여기 이탈리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를 쓰는데, 인터넷 주소 쓴 제일 뒤에는 마침표를 쓰는 게 아니죠. 다른 참고문헌인 경우에는 마침표를 꼭 뒤에 무조건 써야 되지만 제일 뒤에 이렇게 인터넷 주소 URL이 오는 경우에는 제일 뒤쪽에 마침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테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그러면 유튜브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건 테드에서 제공한 게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 그럼 누가 했느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발표자 이름인데, 여기 콜론은 이 사람이 주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는 말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콜론을 제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보통 콜론이 제목에 들어가면 또 말하다, 언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를 발표했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세요. 유튜브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어나 한국어나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날짜 쓰는 거는 우리나라 말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연도가 제일 앞에 무조건 오기 때문에 따로 연도 뒤에 쉼표를 쓸 일은 없죠. 그렇지만 월일이 생략됐다는 의미에서 마침표를 그렇게 반드시 뒤에 찍어줍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제일 뒤에 1 다음에 점을 안 찍거나 월만 있을 때 4 다음에 점을 안 찍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표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웹 세미나라는 말을 줄여서 웹이나라는
신조어가 있죠. 지금은 뭐 신조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용어가 됐어요. 온라인에 자기가 이제 발표하는 영상을 어떤 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는 거죠. 그거를 이제 웨비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쓰는 방법이 뭐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연도를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웨비나라고 써 주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외래 표기법에서 웨비나라고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비디오, 동영상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URL을 꼭 적어주면 됩니다. URL을 적어주는데 URL 제일 뒤에는 이렇게 마침표가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되고, 여기 내가 발표하는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이텔리체,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어로 이텔리체에 해당되는 표기법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인 경우에는 이거 지난번 영상에도 그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쓰면 되죠. 하여튼 연도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문자로 해서 정확하게 적어주고, 유튜브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고유명사지만 어떤 회사의 이름이지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주면 되고, 그 유튜브의 동영상 URL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짧게 적어도 됩니다. 이거 쓰는 법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음악 앨범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자, 음악 앨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자, 앨범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앨범이라고 쓰죠. 근데 앨범도 똑같은 곡인데 뭐 같은 클래식인데 뭐 이거를 누가 또 연주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표현해 주는데, 이것도 설명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뭐 나중에 쓸 때도 뭐 누가 다시 녹음한 앨범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여러 곡이 들어가 있는 묶음으로 된 앨범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표기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앨범자 집어넣는 것만 잘 쓰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괄호 안에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있죠. 이게 원곡은 1721년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넣어주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만약 여기도 필요하면 이렇게 괄호를 해서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괄호 안에 넣은 거기 때문에 뒤쪽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앨범 중에도 트랙이 있고 곡들이 여러 개 뭐 1, 2, 3, 4 앞면 뒷면 하듯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표현할 때는 아까 에피소드 하듯이 어떤 시즌에 어떤 에피소드 들어가듯이 전체 앨범은 이렇게 이탈리체로 적어주고, 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 그때는 on을 씁니다. on. 영어로 쓸 때는. 다른 곳은 대부분 다 in이 나와요. 근데 음악인 경우에는 on이 나오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굳이 그 말 쓸 필요 없습니다. 뒤에 이런 영어의 이탈리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게 앨범이고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급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같은 걸로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탈리체로, 여기는 노래 제목은 이탈리체로 쓰면 안 돼요. 앨범만 이탈리체로 쓰는 거고 그 안에 수록된 곡은 정체로 쓰는데, 여기는 노래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곡이라고 이제 쓰는데, 노래, 뭐 곡, 아무튼 이 송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송 쓰면은 되지만 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또 뭐 가요니 무슨 민요니 그다음에 뭐 클래식 연주니 뭐 이게 다 달라가지고요. 우리말로는 곡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영어로는 그냥 송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노래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보통 이제 가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클래식이면 클래식 이렇게 쓰기도 좀 애매해서 곡 이렇게 저는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이제 본인이 요 대괄호 안에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잘 정해서 이런 형태로 쭉 적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좀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가요, 민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팟캐스트, 이것도 뭐 유튜브처럼 굉장히 보편화된 그 정보를 보급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방식인데, 유튜브도 이제 진행자 이름, 호스트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뭐 제작이나 작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진행, 그래서 저는 사회라고 쓰지 않고 진행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유튜브의 제목 쓰고, 자,
팟캐스트도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인지, 보통은 우리가 팟캐스트 그러면 다 오디오로만 알고 있는데 비디오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팟캐스트인지 비디오 팟캐스트인지 적어주고, 혹시 진행이 따로 있고 이거를 제작해주는 제작사라든가 제작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회사 이름인 경우에는 그냥 요 제작이라는 말 쓸 필요 없죠. 무슨 뭐 음반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작이라는 말 쓸 필요 없는데, 요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제작자 이름을 제일 뒤에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오 팟캐스트든 비디오 팟캐스트든 이거 개인 방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개인 방송인 경우에도 만드는 사람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같으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 팟캐스트 앱 있죠. 앱으로만 듣는 거는 여기다가 URL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떤 뭐 신문사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 팟캐스트 코너를 만들어서 쭉 내려받게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팟캐스트 그 시리즈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홈페이지 형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URL을 따서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팟캐스트도 전체 하나의 그 팟캐스트가 있고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있죠.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여기에 넘버 표시를 해서 몇 회인지를 해주면서 뒤에 여기 에피소드라는 말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단편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전체 팟캐스트 이름을 적어주고, 이때는 영어로는 이틀리츠가 되는 것이고,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앱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뭐 아이튠즈나 그 팟캐스트가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 그 형태로 듣는 거는 URL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이름 적어주고요. 요것도 누가 제작했는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 제작자의 이름을 적어주거나 제작사의 이름을 뒤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누가 제작했는지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를 어디에 저장해서 우리 다시 듣기 하는 게 있잖아요. 라디오 다시 듣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재미있는 라디오 다시 듣기라고 하는 코너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코너에서 내가 이거를 따왔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BC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재미있는 라디오 다시 듣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인터뷰 오디오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인용을 한 것이다 라는 거를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URL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고, 없으면 안 적는데 여기다 인터뷰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거 인터뷰 녹화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연설이나 강연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뭐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에서 내가 따온 게 있다. 그러면 적어주는데, 이것도 어디 기록수에 보관돼 있는 거를, 그럼 이게 연설이기도 수도 있고 무슨 강연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그냥 스피치 그러면은 영어로 쓰면은 이게 뭐 그게 연설인지 강연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를 연설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우리 뭐 특강 같은 거에서 그게 녹화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또 연설이라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또 강연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절하게 써서, 이거는 무슨 학술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표된 문헌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때 와서 얘기한 건데, 그 얘기가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 쓴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물관에 어떤 게 뭐 그림 같은 게 전시되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럼 그게 어떤 그림, 이게 이제 석판인데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니까 이틀레이처로 되어 있는 거, 작품명이니까 어디서 봤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걸려 있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림의 성격이냐라는 거를 괄호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이것도 그냥 자기가 적절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제목 칸은 아예 없죠. 없는데 이런 대괄호 안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석판을 보고, 저거를 이 사람이 인용해서 논문에 쓴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도 적절하게 자기가 이렇게 집약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글을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립아트는 우리 뭐 재미있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유료든 무료든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를 보통 클립 아트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니까 우리말로도 일단 띄어쓰기로 한 거고, 무슨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아래 한글에 들어있는 그림은 참고문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퍼블릭하게 공개된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림을 따와서 인용해서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때는 반드시 어떤 경로가 있겠죠. 이런 웹사이트 주소. 그래서 이 논문을 본 사람이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똑같은 클립 아트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을 달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립 아트까지 참고문헌 쓰는 경우 별로 못 봤죠. 근데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그림 형태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통계 같은 것도 그림으로 이쁘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 그것도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칠판이 나오면서.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로 자료의 종류를 특정을 해주고, 표기하는 방식은 다른 뭐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주듯이 이렇게 정리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지도인 경우, 지도도 어떤 기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창고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박물관에서 어떤 뭐 발굴하는 장소의 현황, 이런 것들을 지도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내가 논문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맵, 지도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구글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찾기 경로를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ND는 데이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No dated. 그러니까 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지도는 우리 지도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이 지도 어제 만든 건지 5일 전에 만든 건지 이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는 한국어로 쓸 때도 요 정도 약자는 일상적으로 이제 학술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시불명, 일자불명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N.D. 이런 식으로 no date, no dated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우리가 뭐 페이지 번호 P 이렇게 그냥 쓰듯이 여기서 N하고 D는 중간에 띄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붙여서 쓰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구글이지만 그냥 네이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에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2020년 2월 16일에 본 거다. 인터넷에서 본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라든가 길찾기 경로도 우리가 많이 해보면 알지만 교통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길찾기가 매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때 기준이다 이런 말이죠. 요때 기준이고, 내가 이 논문 쓸 때 확인할 때 요때 기준이고, 주소는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요때 인출. 보통 이게 확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출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학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고 저는 확인이라고 쓰는 걸 권장하고, from은 그냥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데, 구글이나 네이버나 우리 지도 사이트 들어가면 알겠지만 지도 그 URL이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이제 짧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다 들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도 페이지에 있는 긴 주소를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짧게 쓰는 주소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이거 샘플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경복까지 네이버를 통해서 길찾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경로를 우리 찾았는데, 이거의 URL은 사실 이거죠, 이거. 이거를 복사해서 참고문헌에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제일 아래 보게 되면 요게 그 공유 버튼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요 짧은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라고 제가 권장하는 거고, 이거를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또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항상 이제 이거를 쓰십시오. 요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 이 지도라고 쓰는 거라든가 이런 꺽쇠로 쓰는 거, 이런 것들만 잘 쓰면은 이제 지도도 참고문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진을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라고 쓰는 건 똑같고 여기 사진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사진에 제목이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좋은 작품 사진이야 뭐 이 제목들이 멋있게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데,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 설명하듯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목이 아니고 설명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소에는, 인터넷 주소에는 마침표가 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스타일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 자료를 주거나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강의 노트도 참고문으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생들 리포트에는 뭐 교수님이 나눠준 슬라이드를 참고문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랑 거의 유사한데 보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제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과목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게 파워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래 한글 계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때에는 그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하고 확실하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강의 노트라고, 그게 내가 받은 게 강의 노트면 강의 노트 아니면 강연 자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특히 중요하지 않으면 보고서 하는 용도로 작성된 강의 노트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을 해주면 되지, 굳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특정 어떤 이제 워드 프로세서, 오피스 패키지 이름을 주로 쓰지 말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발표 슬라이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제품명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무슨 한쇼 슬라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이렇게 쓰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그 APA 스타일 규정집에는 파워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요. 쓰기는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강의 노트 아셨죠? 그 다음에 발표 슬라이드 아니면은 강의가 아니고 강연이면은 뭐 강연 자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꺽쇠 이 대괄호, 이번 그 영상에서 이 대괄호 용도가 처음 나와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용도가 굉장히 유연하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쪽에 로그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요 강의 노트가 게시가 되어 있어. 그럼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참고문으로 해서 이 논문을 썼으니까 그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봐서 봤는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고문은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로그인 페이지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참고문헌을 딱 보고 사람이 이거를 읽는 독자가 이 참고문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자료가 있구나. 이거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꼭 집어넣어서 통과되는 그런 사이트라면 반드시 이 로긴 페이지도 우리가 이제 사이트 어디 들어가 보면 로긴 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위에 주소들이 나오잖아요. 그 주소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로긴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이트의 원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적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참고문으로 썼을 때 그것들을 논문에 또는 리포트의 뒤쪽에 참고문헌 목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